방금 소개받은 이영석입니다. 저는 기업에 관해서 잘 모르고요. 그런데 이 콘서트 측으로부터 기업의 흥망성쇠 역사에 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척탁을 받고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한 2년 전에 이걸 2년 전에 이 공장의 역사라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 책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개별 기업의 어떤 역사를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다만 19세기, 20세기에 이 공장제도가 어떠한 기술적인 기반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 공장 안에서 어떠한 사회관계를 통해서 이 공장제도가 변화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 공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근대 산업 문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공장제도 이것이 유럽에서 특히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달리 말하면 근대 산업 기술 문명이 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당연히 이제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지식인들이 왜 산업기술혁명이 유럽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유럽 중심주의적인 시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 여러 가지 내재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유럽에서 먼저 산업기술 문명에 먼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로 유럽의 서구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중국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전 세계 공업 생산의 40%를 차지했던 그 작은 나라 영국을 닉네임으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 세계의 공장이라는 그 닉네임을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죠. 이 중국의 대두 이것은 정말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30년 전만 하더라도 서구의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나 정치 이론가들이 중국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세대 이상 발전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G2로서 또 세계 공업 생산의 23%를 차지하는 이런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중국이 대두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이제 유럽의 역사가들이나 또는 경제사가들이 유럽의 근대화를 보는 이 유럽 중심주의적인 이런 시각을 스스로가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서구만이 근대 과학기술 문명, 산업 문명의 어떤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시각에서 이제 벗어난 사례가 나타난 것이죠. 유럽의 사회학이나 경제학이나 이 사회과학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주제가 19세기 이래로 막스 베버나 칼 막스나 간에 이 사람들 이래로 서구 사회과학의 일반적인 주제가 뭐였냐면 왜 유럽에서 근대 산업기술 문명이 먼저 시작되었는가 이것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근대화가 먼저 시작되었는가 또는 산업화가 먼저 시작되었는가 이러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15세기 초에 아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중국의 명나라의 황간이었던 증어가 약 2만 명의 수군과 수백 척의 군함과 그리고 또 수만 명의 상인들을 거느리고 남방 원정을 떠났습니다. 이 지금 지도에 보는 검정선이 당시의 정하의 원정로입니다. 정하의 원정로는 남 중국해를 지나가지고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인도 여러 지역 그리고 지금의 서아시아 동아프리카까지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곳과 교역 관계를 맺어가지고 인도양 일대가 일종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무역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다가스카르 그 동아프리카에 있는 섬 있죠. 여기에서도 증어의 원정대가 상륙해가지고 세운 비석이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어의 이 해상무역 네트워크는 불과 30년 동안 지속되다가 명나라 황제 영락제의 귀환 명령을 받고 증어의 모든 군대가 철수함으로써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중국인들은 더 이상 대양을 가로질러서 세계로 진출하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에 유럽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중국보다 훨씬 더 뒤늦게 1498년에 바스코 다가마가 이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지고 인도의 캘커타에 이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콜럼버스가 1492년에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지금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죠. 이때 이 바스코다가마나 또는 콜럼버스 이들이 이용했던 배는 불과 150톤에서 200톤에 지나지 않는 범선이었습니다. 보통 갈레온 선이라고 알려진 범선이죠. 증어의 원정대에서 특히 증어 사령관이 탔던 기함은 6,000톤에 이르렀습니다. 상대가 될 수가 없던 거죠. 그건 달리 말하면 적어도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유럽 문명은 당시에 이슬람 문명이나 인도 문명 또는 중국 문명에 비하면 매우 보잘것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어의 원정은 그 이후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 네트워크, 국제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스코다가마나 콜럼버스가 시작한 그 작은 항해는 그 이후에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유럽을 중심으로 신대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러한 해상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과 동양을 구별짓게 만든 어떤 역사적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통 유럽의 학자들은 이 해상 네트워크 형성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역사 발전의 서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 써놨는데요. 대양 탕음을 통해서 유럽인들은 새로운 세계와 만났다. 유럽인들의 의식 변화가 여기서 초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나와 다른 세계를 봄으로써 무엇이 다르고 왜 다른가, 이것을 깊이 사유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체계를 수립해 나갔다는 것이죠. 대양 탐험 시대에 바로 유럽에서 르네상스라고는 문예 부흥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지식 체계와 더불어서 나타난 유럽인들의 새로운 의식의 각성을 의미했다, 이렇게 유럽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유럽 중심의 국제무역과 이 새로운 상업활동, 이것이 자본주의 발전을 가져왔고 시장경제를 확충시켰다. 그리고 동시에 구텐베르크 이후에 때마침 나타난 이 활판 인쇄술이 새로운 지식체계를 더욱더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활판 인쇄술과 새로운 지식의 보급, 이것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유럽인들의 지적인 수준을 높였다, 이것이죠. 18세기의 계몽운동은 그 결과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유럽인들이 생각할 때 근대 유럽이라고 하는 것이 곧 체그 시대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프란시스 베이컨이 노브 오르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의 지식과 힘은 결국 하나다. 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번역되죠. 왜냐하면 원인을 모르면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복종해야 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럽인들의 얘기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과 비교가 유럽인 위주의 새로운 해석과 학문을 낳았고, 이것이 과학혁명을 낳았고 분석과 종합, 연역, 분류와 체계화라는 과학적 방법론의 혁명을 가져왔고, 이것이 자연, 사회, 인간에 관한 지식을 갈수록 증대시켰다.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이 출현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탕에 가지고 근대 유럽 문명을 낳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구텐베르크를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도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활자 인쇄술은 그 이전부터 나왔지만 그것이 그 후에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역시 유럽에 비해서 못했다 생각할 수 있고요. 2006년에 독일 월드컵 당시에 월드컵 조형물을 건설할 때 무엇을 건설할 것인가,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건설한 것이 첫 조형물입니다. 결국 저건 뭐냐면 구텐베르크를 상징하는 거죠. 근대 문명은 체그 시대다. 거기에 보면 토머스 만이라든가 실러라든가 루터, 칸트 할 것 없이 독일의 문필가, 사상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독일 문명의 우수성을 지금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서사는 결국 국제무역 네트워크 이후에 유럽인들이 말하자면 내재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근대 문명을 수립했다라는 그러한 유럽인 위주의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 달리 말하면 이 유럽인들의 이 내재적 관점, 유럽 사회 자체에 어떤 요인이 있었다는 이것을 비판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많이 대두하고 있는 것이 콜럼버스의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콜럼버스 이후에 신대륙을 에스파냐 사람들이 페루나 잉카 제국이나 또는 아즈텍 문명을 함락시키고 지배했는데 이게 서구의 우월한 무기라든가 군사력 때문에 그런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이 질병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콜럼버스, 코르테스, 피사로 이런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때 결국 유럽인들이 묻혀간 병균이 면역성이 없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감염돼 가지고 불과 60년 사이에 약 400만 명 정도의 원주민이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르테즈나 피사로는 무력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겠다기보다는 이미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원주민 사회를 그대로 접수했다는 것이죠. 원주민이 거의 없어지고 남은 원주민들은 저 고지대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나중에 다시 낮은 저지대로 내려온 것은 면역력이 형성된 수십 년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신대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임자 없는 땅으로 변모한 것이죠. 그래서 유럽인들은 일종의 외부 식민지가 처음으로 됐고 이러한 임자 없는 땅은 유럽인들에게 하나의 횡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횡재를 바탕으로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들이 대양을 가로질러 외부 세계로 진출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대륙을 유럽인들이 배타적으로 전유함으로써 이것이 유럽 근대세계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신대륙의 배타적 전유가 없이 유럽인이 독자적으로 근대 문명을 이루겠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척박한 땅으로 이루어져서 적어도 16세기 이전에는 유럽은 주기적으로 기근 기아가 직면했고 유럽인들은 증가했다 감소하는 그런 인구 동태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16세기에 바로 유럽인들에게 선물이 바로 신대륙으로부터 온 거죠. 유럽인들은 신대륙에 제약만 가져다 줬지만 신대륙은 설탕, 담배, 그 외에 많은 기호식품 그리고 이 바로 감자와 옥수수를 유럽인들에게 전해줍니다. 16세기 후반에 감자가 유럽의 북부 지방으로 전해졌고요. 붉은 선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녹색 선이 강냉인데 이 옥수수가 전해짐으로써 유럽인들은 드디어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옆에 지도를 보면 18세기에 유럽의 인구가 얼마나 빨리 증가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1701년과 1799년을 비교한 것입니다.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짙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 18세기 유럽의 인구 증가는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곡물들, 작물들 이런 것에 힘입어서 농업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산업혁명에 관해서도 이런 시각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보통 영국의 역사가들은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전개된 일련의 기술혁신이나 산업화 이것이 영국의 여러 국내적인 조건들 때문에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많은 조건들을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뭐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더 많을 수 있었다는 거죠. 프랑스는 프랑스 나름대로 유리한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산업화에 필요한 또 독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왜 영국에서 산업화가 먼저 시작되었는가 이러한 의문을 풀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의 산업화도 이 외부 요인을 따져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메리카가 유럽인에게 횡재로 작용했다고 말씀드렸고요. 18세기 인구 증가기에 사실은 국제무역 네트워크에서 유럽만 득을 본 것이 아닙니다. 유럽과 말하자면 무역을 했던 인도, 이슬람 세계, 말라카 지역, 지금의 인도네시아, 일본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이르기까지 아울러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달리 말하면 유럽 이외의 다른 일련의 그 해상무역 네트워크와 접촉하는 경제권들이 인도, 중국, 일본 경제권들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는데 그것은 증거는 뭐냐면 18세기 이들 지역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못지않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특히 이 아시아에서는 18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 인구 증가를 농업 생산이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태적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인구에 비해서 토지가 부족한 이러한 토지 부족의 위기를 그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나? 좀 더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는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일본 학자들이 이것을 인더스트리어스 리볼루션이라고 해서 근면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사람들이 18세기부터 노동 집약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런 생태적 위기를 벗어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노동을 더 투입하고 더 근면하게 일을 하더라도 말하자면 토지는 더욱더 박토가 되고
토지 생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은 18세기 말이 되면은 토지 낙하와 노동의 한계 생산성 저하라는 이 악순환 구조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침체되기 시작한 것이죠. 유럽은 어땠을까? 유럽도 인구가 증가하고 당연히 생태적 위기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 좋게도 유럽은 노동 집약적인 방식, 이것이 아니고 토지 절약적 방식에 의존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었다. 근데 이 토지 절약적 방식은 뭐냐? 이게 바로 화석 연료를 가지고 동력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증기기관이죠. 근데 증기기관이 이게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송나라 때 이미 중국에서 증기기관 설계도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는 석탄을 캘 수가 없어요. 너무나 깊이 묻혀 있기 때문에요. 이 영국의 경우에는 지하 10m나 20m만 파도 석탄이 많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은 이미 16세기부터 땔감으로 석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증기기관,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이 상당히 우연의 산물로 영국에서 나타났고 이것이 곧바로 널리 퍼지게 됐다. 이게 바로 토지 절약적 방식으로 이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 18세기 생태 위기에 대한 동아시아의 대응은 노동시간 연장, 집약적 농업의 강화, 근면혁명 이런 것으로 대응했는데 동아시아는 결국 악순환 구조에 빠져서 19세기의 유럽에 비해서 지체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유럽은 토지 절약적인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급속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왜 동아시아가 이렇게 번영하고 경제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을까? 일본, 한국, 또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이걸 일본 학자들이 오늘날 이걸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옛날에 아시아는 토지 절약적 방식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석탄 파는 방법도 모르고 자원도 동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는 뭐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전 세계의 석유를 수입해서 쓸 수가 있고 석탄을 쓸 수도 있고요. 다른 많은 자원을 유럽이나 서구 못지않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더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근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은 이제 유럽과 같은 토지절약적 전략을 채택할 수 있는 데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18세기 이후에 전통으로 형성된 이 근면성, 노동 집약적 방식 이 두 가지를 종합함으로써 이것도 융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눈부신 경제 성장을 거둬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본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난 것 같아서요. 이 산업화에 관해서 도구라든가 뭐 기계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써놨습니다만은 이 도구와 기계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도구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산의 주체가. 재봉틀은 그 메커니즘 안에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늘을. 이게 도구와 기계의 차이점이죠. 막스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 차이가 왜 어떤 차이가 나냐? 만일에 바늘과 같은 이러한 도구는 노동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써야 됩니다. 인간이 사용해야 되니까 인간은 팔이 2개고 발도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여러 개의 도구를 사용하고 싶어도 2개밖에 사용 못합니다. 그것도 양손잡이의 경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도구를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고 힘센 도구를 기계 안에 설치하면 더 강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정밀한 도구를 그 안에 설치하면 반도체도 석유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인간은 유기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 이게 기계가 그것을 가능케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국 산업화의 역사를 보면 이 기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면공업 분야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기계가 없었냐?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이미 송나라 때 정교한 기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기계가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영국 경우에도 그 이전에 많이 로마 시대 때도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널리 사용되지 않았죠. 문제는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면공업 분야에서 처음 기계가 등장했을 때 그 기계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또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면공업에서 기계화를 하게 됐을까? 그것은 18세기에 영국이 이 국제무역을 주도합니다. 보통 삼각무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노예무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영국인들이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서인도 제도, 플랜테이션,
설탕 농장이라든가 담배 농장 이런 데 이 노예를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서인도 제도에서 생산되는 기호식품 이런 것들을 수입해 가지고 영국으로 갖고 옵니다. 이게 삼각 무역이죠. 그래서 그런데 흑인도 옷을 입혀야 되는데 값비싼 모직이나 이런 것을 입히기가 곤란하니까 때마침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로부터 인도의 가내 수공업자들이 생산한 이 면직물, 보통 머슬린이라고 하는 이러한 면직물들을 가지고 이제 노예한테 옷을 입혔는데 문제는 이것이 노예만 입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면직물이 값이 싸면서 통풍이 잘 되고 보온력이 뛰어나고 또 그 외에 부드럽다는 것이 널리 유럽 사회에 널리 퍼집니다. 18세기에 유럽인들이 전통적인 재료를 벗어던지고 전부 다 면으로 갈아 입기 시작합니다. 보통 경제사가들이 이것을 의상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은 전통적으로 모직물 공업이 발전했었는데 이제 면제품 시장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면제품 생산에 뛰어드는데 영국인들은 손가락 기술이 인도 사람들에 비해서 못했던 거죠. 그래서 손으로 물레를 돌려가지고 실을 뽑는 것이 조잡합니다. 실이 가늘고 질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 머슬린, 옥양목 이런 것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여기에서 영국인들이 말하자면 기계를 만들게 된 겁니다. 실 뽑는 기계를. 그러니까 기계는 애초에 모자라서 만들게 된 거라는 거죠.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말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손가락 기술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손가락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 보이는 제니기, 수력방적기, 뮬방적기 이런 것들이 그런 기계고 특히 이 뮬방적기 때 와가지고 여기서 뽑아내는 실이 인도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자아서 뽑아내는 실에 못지않는 품질을 갖게 됐습니다. 좀 더 발전해서 이 뮬 방적기가 자동 뮬 방적기가 되는데요. 이때쯤 되면은 이러한 뮬 방적기를 사람 손으로만 돌리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돌릴 수 있는 동력기관이 필요했고 그 동력기관으로 등장한 것이 소위 분리 응축식 증기기관이라고는 그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입니다. 자, 바로 이 기계를 집중적으로 설치한 작업장이 바로 공장이죠. 수력방적기를 처음 만든 리처드 아크라이트가 처음으로 만든 공장은 수력방적 공장이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영국에 물레방아를 돌려서 그 물레방아 동력으로 방적기 여러 대를 돌렸던 거죠. 이 초기의 뮬 방적 공장은 이제 바깥에 증기기관을 설치하고 그 증기기관의 동력을 피대줄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시골의 정미소를 생각하시면 바로 그 정미소가 초기 면 공장이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앤드류 유어라는 사람은 의사인데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공장의 대두를 문명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당대에 관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크라이트의 수력방적 공장 이것이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매우 획기적인 거다라고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공장이 여기저기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이 새로운 작업장 이것을 뭐로 불러야 될까? 처음에는 커튼밀, 면 방앗간이라고 했어요. 방앗간. 그러다가 등장한 말이 팩토리라는 말인데 원래 이 팩토리라는 말은 라틴어 팍토리움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작업장, 창고라는 뜻입니다. 창고. 이것이 동인도 회사가 16세기에 아시아 지역과 교류할 때 지부를 팩토리라고 했어요. 왜 팩토리냐면 거기에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커튼밀을 대신해 가지고 1810년경에 팩토리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팩토리는 이제 머시노팩처 여기서 기계에 의한 생산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전에 매뉴팩처 손에 의한 생산, 도구에 의한 생산 이것과 대조적인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자동 뮬 방적기 여러 대의 자동 뮬 방적기를 증기기관에 연결해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면 공장을 보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토크라트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동 뮬 방적기가 증기기관의 통제 아래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작업장을 생각한 것입니다. 통제되는 거죠. 이러한 저 개념이 제레미 벤덤에게 와가지고 제레미 벤덤은 그 옆에 나온 것처럼 서너 명의 간수가
맞아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 원형 감옥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푸코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만은 자 1820년대 이제 이 공장이 실제로 영국에서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석탄을 나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명공장에서 석탄을 떼니까요. 무거운 석탄. 처음에는 운하를 가지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철도가 나타나는데 이때쯤이면 이 증기기관, 이 응축식 증기기관이 좀 더 값도 싸지고 널리 애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증기기관차가 1825년경부터 나타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증기차와 증기기관차를 엔지니어들이 동시에 개발했습니다. 증기차는 뭐냐면 도로를 그냥 달리는 거죠. 이 증기기관차는 궤도 위를 달리는 거고요. 어느 쪽이 더 편리하겠습니까? 도로 위를 그냥 달리는 것이 편리했죠. 근데 왜 그것은 없어졌나? 그것은 사고가 몇 번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포장도로가 아니었으니까 이 울퉁불퉁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증기기관이 달려있다. 그럼 거기 석탄을 뗍니다. 불을. 이게 요동이 심하니까 이게 폭발 사고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들은 궤도 위를 달리는 증기기관 차만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포스터는 뭐냐면 1929년 누구 증기기관차가 가장 속력이 빠른가 이것을 테스트하는 경기 대회 포스터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조지 스티븐슨 아마 들어보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개발했던 라켓 1호입니다. 라켓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지금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런던 과학박물관에 있는 라켓 2호입니다. 라켓 1호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승해가지고 그 후에 일종의 스탠다드, 표준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증기기관차는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차를 개량한 것입니다. 1840년에 영국의 철도망입니다. 1850년에 영국의 철도망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이 10년 사이에 얼마나 영국이라는 땅이 잉글랜드, 특히 잉글랜드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산업화의 물결이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까지 이렇게 19세기 중엽 후반에 퍼져나가는데 문제는 1870년대 이후에 새로운 기술 혁신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석탄을 떼서 증기 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기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좀 더 다른 분야로 퍼져나간 것이죠. 우선 전기 동력이 이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잘 아시는 내연기관. 처음에 물론 이 내연기관은 디젤 기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만은 나중에 가솔린 기관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고무나 인조견사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러한 유기화학, 공작기계, 제강 분야 이러한 혁신이 일련의 혁신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1870년대 80년대의 혁신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2차 산업혁명이 원래 산업화의 본고장이었던 영국보다는 독일과 미국에서 더욱더 급속하게 전개됐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기술 혁신은 영국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별로 채용되지 못하고 전파 속도도 느렸습니다. 반면에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이 새로운 기술 혁신을 빨리 받아들였죠.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후발성의 이점이라고 합니다. 후발성의 이점. 이 후발성의 이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중심부에서는 이전에 만들었던 기술에 너무나 익숙해지니까 새로운 기술이 불편한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있어요. 주변부에서는 전통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모방을 하면 되니까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데 대량의 투자가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후발성의 이점이 결국 독일과 미국에 작용했다 볼 수 있고요. 디젤 기관입니다. 독일의 디젤 기관. 그 전기 발동기 이건 물론 원리를 나타낸 겁니다만은 그 옆에 1890년대 나온 벤츠 자동차입니다. 독일에서 지금도 자동차를 바겐이라고도 마차라고 하죠. 왜 마차라고 부르는가 아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결국 마차에다 엔진만 지금 달아놓은 것이죠. 예, 벤츠 자동차가요. 베세머 전로 강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세머 전로를 개량해 가지고 토머스법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독일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이게 오늘날 지멘스 철강의 기초가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기술 혁신이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퍼져 나갔을 때 특히 19세기 말에 또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이민 사회인 미국에서
이제 공장의 생산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고 아마 잘 알려진 대로 이 프레드릭 테일러가 이런 것을 많이 탐구하고 또 실제로 보급합니다. 보통 테일러주의라고 불리는 이러한 방식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공장에 그냥 많은 노동자들이 그냥 일을 하는 그곳이 아니라 이 공장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관리하는가라는 생산 조직으로서의 공장,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또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요. 프레드릭 테일러는 이것 자체를 과학적 관리라고 불렀습니다.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시대의 슬로건이 됐고 미국을 넘어서 유럽에도 널리 퍼졌는데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유럽의 많은 기업인들이 미국에 가서 공장 견학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과학적 관리라는 말이 합리화라는 말로 널리 쓰이게 됩니다. 레셔널라이제이션이라는 그런 말로 쓰이게 됐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종래의 소비재, 생산재와는 좀 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공업 제품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컨슈머 듀어러블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구 소비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구니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소비재다. 옛날에는 소비재는 쓰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재는 철도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딱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소비재이면서도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 생산재 성격을 갖는 그런 새로운 상품이 등장한 것이죠. 말하자면 이건 달리 말하면 그 속에 기계장치를 지닌 일종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특징은 내구성, 오래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가 들어있으니까 값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문명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생활을 편리해 주니까, 편리성이죠. 그래서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전화기, 이러한 일련의 상품들이 19세기 초에 20세기 초에 미국을 필두로 해서 유럽에 퍼져나갑니다. 1904년 전기 세탁기, 1930년대 전기 세탁기입니다. 메커리 냉장고 광고고요. 저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제너럴 일렉트릭의 냉장고 1927년 냉장고인데 지금도 잘 돌아갑니다. 저 냉장고들. 강판이 6mm씩 되고요. 1894년에 벤츠고요. 최초의 포드 자동차 1902년입니다. 에디슨을 발명왕이라고 하는데 바로 에디슨이 내구 소비재 출현의 시대에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디슨 개인의 천재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시대가 에디슨을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추궁기부터 시작해서 변하게 이르기까지요. 1910년대에 헨리 포드는 이때 당시에 그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1914년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디트로이트에서요. 나는 내 공장의 노동자들이 돈이 없어서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슬퍼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부터 노동자 시간급 임금을 2배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공장의 노동자들이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하기를 바랍니다. 대문짝만하게 신문 기사로 보도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 포드가 자선사업가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바로 포드가 도입했던 새로운 생산 조직, 이것이 노동자 임금을 2배로 올리더라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만큼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바로 그것을 후일에 포디즘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어셈블리 라인이라고 해서 일관 생산 공정을 통해서 이 내구 소비재를 조립하는 거죠. 근데 내구 소비재는 그것이 아주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내구 소비재는 여러 부품들을 조립해가지고 거기다가 뚜껑만 씌우면 이것이 내구 소비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부품들을 조립해가지고 뚜껑을 세우는 것, 이것이 일관 생산 공정 어셈블리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품은 표준화해야 된다, 스탠더다이즈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표준화된 부품을 생산하고 그 부품을 적시에 공급해가지고 이것을 어셈블리 수합해서 조립함으로써 완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는데 이게 이제 이후에 20세기 근대 현대 공장의 가장 중추 또 가장 중요한 생산 조직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근데 주로 처음에 이 포디즘을 도입한 산업 분야는 중후 장대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분야였습니다. 무겁고 두껍고 크고 길고 큰
그런 제품들입니다. 자동차 같은 거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분야에까지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포디즘은 20세기 현대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모든 기업가들이 이러한 포디즘을 자기들이 이상으로 삼고 추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히 미국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것을 제가 그 책에서 무거운 근대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디즘을 처음 받아들였던 산업 분야가 주로 무거운 제품을 생산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시 미국 사회는 이민 사회였습니다.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이 포디즘 체제에서는 추워도 헛된 동작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민 노동자들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이직률이 포드의 디트로이트 공장 같은 게 연간 330 몇 %였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노동자들이 평균 석 달밖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여기에서 이제 그 포드 자동차 회사의 포드가 임금을 2배로 올린 것도 바로 이 노사 관계를 바로바로 끊어지고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묶어놓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때 이 무거운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노동과 자본이 하나로 결합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독일의 경우에는 기업가들이 사내 복지를 통해서 노동과 자본의 결합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었고요. 미국 경우에서는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고임금을 통해 가지고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무겁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전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된 것이 현대 복지국가죠. 이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초기에 높은 그 공장 벽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무거운 근대성, 이것이 전 사회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래서 노동법, 산막구조, 복지국가 모델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현대 공장의 발전과 더불어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35년 타임지는 그래서 올해의 인물로 헨리 포드를 인물로 올렸고요. 이제 포디즘이라는 말 자체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세기의 현대 산업 문명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로 정착됐습니다. 그 포드가 대중화에 성공한 모델이 T 모델인데요. 이 T 모델의 그 어셈블리 라인입니다. 그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지금 나오는 T 모델 승용차입니다. T 모델은 계속해서 변형, 발전을 거듭합니다. 1910년, 14년, 25년 뉴 T 모델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러한 포디즘 체제에서 인간의 노동은 단순 반복이 더 강화되고요. 단순하고 반복되는 작업을 인간이 제일 참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헛된 동작, 딴짓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되어 가지고 노동을 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인간 소외로 나타나고 노동 그 자체를 많은 노동자들이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을 보상을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 그러나 꼭 보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물론 채찍을 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시대의 이 포디즘 체제의 인간 노동의 이 비인간적인 측면, 단순 반복은 비인간적인 거죠. 이 비인간적인 측면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 바로 찰리 채플린의 이 모던 타임스입니다. 결국 이 대공장의 노사 동거 체제, 이게 무거운 근대성은 자본의 이익 일부를 노동에게 이전하고 자본과 노동의 동거 양식을 만들므로써 자본주의를 공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막스가 얘기해놨던 것과는 틀린 것이죠. 대공장의 노사 동거 체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체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자본과 노동의 동거 양식은 정부와 국민의 동거 양식으로 전환합니다. 그런데 이제 5.1 쇼크 이후에 1970년대 이후에 이러한 그 포디즘의 바탕을 둔 대량 생산 체계가 위기에 직면합니다. 우선 시장 환경이 변해졌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과 다른 시장 환경이죠.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개인화, 사생활의 발전, 이와 같은 서구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관련됩니다. 이 서구 사회의 변화는 1950년대부터 진행됩니다. 대량 생산보다 이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로 변화하면서 또 그와 더불어서
이 거대 기업들이 미치는 환경에 대한 해로운 영향이요, 이 환경 악화, 이것에 대한 비판이 197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침묵의 봄이라는 저서가 출판된 이후로, 특히 노마클럽 보고서가 출판된 이후로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제조업에서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의 등장과 맞물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970년대 이후에 많은 다국적 초국적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다른 데로 옮기고, 특히 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 기지는 가능한 한 제3세계로 옮기고, 본사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슬리밍 다운 또는 다운사이징, 기업 분할, 하청제, 이와 같은 형식으로 그 이전에 수많은 노동자가 하나의 공장 벽에 모여있던 그러한 체제를 스스로가 뒤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러한 그 변화와 맞물려 진행된 것이 바로 이 디지털 혁명이죠. 이러한 디지털 혁명은 말하자면 그 이전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물류 비용이라든가 그 외의 여러 가지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비의 많은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디지털 혁명이 진행될수록 이 앞에서 말씀드린 감량화, 경량화, 기업 분할, 하청제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거대 기업에서 계속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청년층 실업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공장 시스템의 변화와 관련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시간이 다 지난 것 같는데요. 여기서 역사적으로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역사에서 보통 생산을 3요소 하게 되면 토지, 노동, 자본을 가리킵니다. 토지는 전 근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산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19세기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노동이 바로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20세기 무거운 근대성이 정착되면서 장치 산업, 설비 산업, 바로 거대 기업들, 이건 자본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은 3요소라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 비중이 토지에서 노동으로, 노동에서 자본으로 그 중요성이 옮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포스트 포디즘 시대에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정보와 지식이 이제 새로운 생산의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정보와 지식은 계측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토지노동 자본은 단위 생산량 1단위당 거기에 얼만큼의 토지와 노동 자본이 들어갔는가를 우리가 계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과 정보는 계측할 수가 없어요. 현대 경제학이 당면한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세기 거대 기업의 중추를 이루었던 제철, 제강, 전기, 화학, 자동차, 이러한 중후장대식 공장은 이제 점차로 그 위세를 잃어가고, 지금 삼성전자가 위세를 떨치는 것도 손안에 들어가는 핸드폰 가지고 하니까요. 이제 이런 단박 경소의 제품들이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스나 또 구글이나 이런 것은 제품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비가시적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중요성을 갖는 그러한 시대에, 그렇다면 이 생산의 3요소, 여기에서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체계화하고 흡수하고 교육하고 전수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자본 축적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시대는 사라지고 이제 고유로 생산율을 올리는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것은 제조업 범주라기보다 지식산업 또는 가공 공정에 참여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근대성이 지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새로운 추세를 그러면 가벼운 근대성이라고 붙일 것이냐,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노사관계는 분명히 가벼운 근대성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노사 동거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 결혼 서약하는 것처럼, 비록 결혼은 아니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우리가 한 몸으로 지내자, 이것이 노사 동거 체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해서 모든 나라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자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노동자 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틀리고 여건만 닿으면 빠이빠이하고 헤어지는 거죠. 이혼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그 이전의 포디즘 체제의 무거운 근대성과 다른 가벼운 근대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 산업의 특징을 전부 다 단박 경소가 지배하고 지식과 정보가 지배하는 그러한 가벼운 근대성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난 것 같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개별 기업의 그러한 흐름보다는 19세기, 20세기에 이 공장 제도의 시스템의 이 변화를 그냥 거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한번 개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전문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시간 때문에 말을 빨리 했기 때문에 제 설명이 불충분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능한 한 그림 자료를 도상 자료를 많이 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